지금 푸틴이 말하는 우리가 이긴다,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둘 다 틀린다. 둘 다 그건 아닐 거다. 그 전선 놓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양측 다 지치면 종전이 아니라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비극적인 거예요. 그 수밖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요즘처럼 재테크가 중요한 시대엔 내가 먼저 정보를 찾아서 챙기는 게 필수죠. 그런데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 원 손해인데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입금된다고 합니다. 원빈도 혜택이 너무 좋아서 선택했다고 하니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전국 가입자 수 1위답게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정당해봤자 아정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러우 전쟁의 근본 원인을 나토의 동진이라는 러시아의 안보적 위협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이 전쟁이 주는 국제 정치적 함의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이제 종전 휴전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맞아요. 1월 20일, 그 다음에 2월 28일 그 유명한 워싱턴 젤렌스키 트럼프 설전, 공개 설전. 그 이후로 러시아, 알래스카 회담. 예, 그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3번 직접 만났어요. 네. 뭐 이견만 확인했지만,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푸틴 트럼프 만났죠. 네. 그 다음에 19일로 기억이 되는데 워싱턴에서 나토, 그 다음에 젤렌스키 트럼프 만나서 논의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전쟁은 또 격화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게 근본 원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휴전 논의는 어찌됐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토까지 불이 번지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9월 9일과 10일 밤 사이에 러시아 드론이 확인된 것만 24대가 폴란드로 넘어갔어요. 러시아 드론이 포론드로. 네,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고 여기에 폴란드가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땅이 한반도 3배예요. 근데 한두 대도 아니고 24대가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대는 폴란드의 서북쪽 끝까지 갔어요. 일부는 보조 연료 탱크까지 달았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일에는 루마니아에 드론이 또 출몰했어요. 그 다음에 19일에는 에스토니아 상공에 영공을 미그 31기 3대가 12분간이나 침범했어요. 에스토니아 땅은 우리 남한 반만 하거든요. 그럼 12분 있었다는 얘기는 다 관통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덴마크가 또 난리 났어요. 22일, 24일, 25일 정체불명의 드론이 덴마크에 출몰을 해서 공항이 몇 시간씩 폐쇄가 됐어요. 그거 누가 보내겠어요? 다 러시아라는 거죠. 그러면 전선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지금 나토로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전선이 확장됐다기보다는 전쟁의 여파가 최근에 급속히 확장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왜? 그러면 과연 러시아가 전쟁을 전선을 더 확대할까? 지금 그런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러시아를 종이호랑이라고 그랬어요. 페이퍼 타이거. 그 다음에 러시아 경제가 엉망이다. 그 다음에 일주일이면 끝낼 전쟁을 지금까지 3년 반 이상 질질 끄는 거 보면 러시아 형편없다. 이렇게 폭언에 가까운. 네. 그랬더니 페스코프 그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호랑이가 아니고 곰이라고. 북극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종이곰은 없어 그랬거든요. 자기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자,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유발 하랄이라고 아시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죠. 사피엔스라는 책인가 썼죠? 유명한 책이죠. 유명한 책이죠. 유발 하랄이가 끼어들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갑자기. 네,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3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네. 3가지 이유를.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전선이 교착되어 있다. 러시아가 지금 같은 속도로 우크라이나와 전쟁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다. 그 다음에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가 똑같죠. 일주일이면 끝낼 걸 왜 아직까지 못 끝내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지금 미국이 전쟁하는 걸 보면 어때요? 일단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라크 전쟁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토마호크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죠. 이걸로 때려요. 그 다음에 전자전기가 먼저 가요. 그래서 이라크의 통신망을 완전히 레이더망을 마비시켜요. 그 다음에 레이더 기지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모두 다 제거해버려요. 정말로 제거해버려요. 네. 그럼 하늘이 비죠. 그럼 이제 비행기들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때려요, 목표물들을. 네. 방공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탱크로 싹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전은 제공권이에요. 미국 세계 1위 공군력은 어딘지 아세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국이죠. 세계 2위 공군력은요. 미국 해군이에요.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항공모함이 이렇게 공군력 싣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편대를 지어서 우크라이나 폭격하고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제공권을 장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장에 절대 우세를 못. 그러니까 첫째, 지금 전선은 지치돼 있고, 두 번째, 제공권이 없으니까 전선을 완전히 장악을 못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뭐냐? 흑해. 흑해. 우크라이나 밑에 흑해거든요. 이 흑해의 해상권, 그러니까 해양 전력이죠. 해군력.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 함대를 묶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모스크바, 그 흑해 함대 기하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켰잖아요. 이 모스크바함의 격침이 무슨 의미냐면, 이 모스크바함은 구형이지만 막강한 방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이나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오거나 이런 것들을 이 모스크바함 한 대로 흑해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격침됐잖아요. 그 흑해의 방공망을 러시아가 확보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다양한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네. 크림 대교도 타격해, 그 다음에 흑해 함대도 타격해. 지금 이 세 가지 유발을 하라래요. 러시아의 제한적 전력, 전선을 못 들어, 제공권이 없어, 흑해에서 제압을 하질 못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유발 하라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유발 하라리가 말이 맞느냐? 그럼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잃어버린 영토,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남한 면적이거든요. 이걸 완전히 회복하고 더 많은 영토를 얻을 수 있다까지 말했어요. 그럼 유발하려고 말이 같죠? 그러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러시아의 지표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러시아 경제가 엉망이라고 트럼프가 말했거든요. 맞아요. 엉망이에요. 올해 러시아 재정 적자가 최대예요. 두 번째, 금리를 3차례에 걸쳐서 인하했거든요. 네. 인하한 게 17%예요. 중앙은행 금리가. 미국도 4% 5%인데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부가가치세 20% 높은 거잖아요. 22%로 올리기로 했어요. 우리 부가가치세 10%잖아요. 20%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20%에서 22% 올리기로 9월 25일 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높은데 지난해 푸틴이 세금을 올리면서 전비 때문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앞으로 2030년까지는 세금 안 올린다 그랬거든요. 올해 또 올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GDP의 6.3% 정도를 전쟁 비용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적자, 거기다 인플레이션.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10%를 넘는 인플레이션. 이 상황에서 또 우크라이나가 또 어떤 전략을 쓰냐면 아픈 데만 때려요. 그게 뭐냐? 러시아의 수출의 60%, 러시아 전비의 절반 정도를 석유에 의존하거든요. 이 석유만 때려요. 석유 시설만. 그 다음에 정유 시설도 때려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석유 인프라를 때리면은 석유 수출에 타격을 받고 실제로 대폭 감소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정유소를 때리면은 러시아 안에 휘발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크림반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있죠? 여기는 절반 정도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러시아 남부 경우에 한 7분의 1 정도 전체가 휘발유가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도 지금 계속 휘발유 정유소만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차들이 지금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 경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요. 멍들었죠? 그 다음, 제가 조금 아까 드론이 지금 출몰한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러시아가 개전 이후 최대의 드론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게 말하면 러시아가 드론 생산 체계를 갖췄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샤헤드 136이라는 이란제 자폭 드론을 썼거든요. 이걸 이제 국산화해서 계란이라는 걸로 만들었고, 미끼용 드론은 게베라라고 그래요. 이걸 만들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췄어요. 이러니까 러시아가 공세를 취한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왜 드론에 의존하느냐? 드론은 전쟁 상황을 못 바꿔요. 파괴력이 작으니까. 이 드론에 의존하는 건 뭐냐? 제공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공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신속하게 진입을 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점령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튄다. 아니면 잡혀 죽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신속한 기동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오토바이 부대가 있어요. 오토바이 부대. 버기 부대도 있고. 버기 부대도 있고.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버기라고 알죠? 그 오프로드 차량, 그 험지 차량들 있잖아요. 뭐 모래장산 같은 거, 2명 타고 뭐 이러는 거, 4명 타고 이러는 거. 버기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기와 오토바이는 빠르니까, 특히 오토바이는 이 드론을 피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지잖아요. 보병들이 걸어서 전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장갑차가 있어야 돼요. 보병을 안전하게. 그 다음에 화력은 탱크. 이 장갑차와 탱크가 같이 합동작전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령하고 화력을 장악하고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쓸 장갑차하고 탱크가 없어요. 러시아가 개전 이후에 상실한 장갑차하고 탱크 합쳐서 11,000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장갑차하고 탱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 이용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부대로. 평지로 가야 되니까. 근데 신속하게 이동은 하지만, 그러니까 러시아가 뚫고 들어가지만 바로 반격을 당해서 모두 괴멸당해요. 괴멸당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유발 하라리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맞고 그다음에 트럼프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네.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크라이나가 이기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아주 단순하게 푸틴이 만일에 이 전쟁에서 지면 푸틴은 끝나요. 지금 전쟁 이래 지금 상실한 기갑 차량만 11,000대가 넘는데 병력은 100만이 넘는 걸로 추산이 돼요. 100에서 120만 정도. 사상자가. 그 중에서 최소 12만에서 전사자가 30만까지 추산이 돼요. 보통 전사자와 부상자 비율이 3대 1이거든요. 그럼 100만이 넘어가면 그 중에서 최대 3분의 1은 전사자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러시아 국력을 말아먹었는데, 경제를 말아먹었는데, 네. 근데 전쟁이 진다? 그럼 푸틴이 실각이에요. 그렇죠. 자연적인 생명도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근데 푸틴이 지겠어요? 핵을 가지고 있는데. 지면 어떻게 돼요? 핵을 쓰겠죠. 자기가 죽는데 핵 안 쓰겠어요, 독재자가?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현저하게 밀어붙이면 지금 영토 5분의 1을 파죽지세로 몰아붙인다 그러면은 푸틴은 핵을 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말이 틀린 거죠. 그 다음 트럼프 말. 영토 완전히 회복한다. 그럼 푸틴은 끝나요. 그러니까 푸틴은 이 완전히 밀리게 되는 상황이면은 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 능력의 절반 이상을 미국과 나토에 의존하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파죽세를 뚫고 들어가면 푸틴이 핵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는데 그럼 미국과 나토가 젤렌스키한테 무기를 더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주죠. 줬던 무기도 뺐죠, 못 들어가게. 네. 그러니까 초기에 어떻게 했어요? 에이테킴스나 스톰 섀도우 같은 장거리, 물론 이제 탄도미사일 기준으로 장거리는 아닌데 300에서 500km 되는 사거리도 어떻게 말했어요? 러시아 영토는 못 쓰게 했어요.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쓰게 했어요. 러시아 점령하는. 인민군이 파병되니까 그때서 허용해졌거든요. 자, 그러니까 푸틴은 지게 되면 핵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나토와 미국은 무기 공급을 중단시킬 거고 그 다음 러시아 인구는 1억 4천이 넘어요. 우크라이나 인구는 4천만 좀 넘거든요. 근데 5분의 1을 장악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실제 인구는 한 3,200, 300만, 400만 정도 된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병력이 무제한적으로 소모되는데 이걸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하게 되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전선이 교착되는 거지. 지금 푸틴이 말하는 우리가 이긴다. 그 다음에 지금 유발 하라리나 트럼프가 한다. 우리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둘 다 틀린다. 둘 다 그건 아닐 거다. 그러면 푸틴은 왜 지금 자꾸 드론을 폴란드에 보내고 루마니아에 보내고 에스토니아는 상공까지 침범하고 이번엔 알래스카의 방공 식별구역까지 또 침범했어요.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도방 해령이 간주돼요. 그리고 보낸 비행기도 투볼레프 95 이건 항속거리가 15,000km예요. 유일한 대륙간 횡단 폭격기에 오래됐어요. 프로펠러기에. 그러나 전략적 효용성은 아주 커요. 왜? 핵탄두를 실으니까. 이 두 대, 그 다음에 SU-35라는 최첨단 전투기를 호위하면서 알래스카 방공구역을 살짝 침범했어요. 그럼 종합하면 어떻게 되죠? 폴란드는 대규모 드론 보내,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도 보내, 에스토니아는 상공을 침범했어, 영공을. 그 다음에 덴마크는 세 차례나. 왜? 덴마크에서 10월 1일 날 EU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덴마크 일부러 노린 거죠. 그 다음에 미국도 트럼프가 중요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아니야라고 고미야라고 살짝 침범한 거죠. 이건 뭐냐면 유럽과 미국한테 경고하는 거죠.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 우린 고미야, 북고미야, 종이 아니야.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허장성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럽 나토 안에는 우크라이나를 대부분 국가들이 안 좋아해요. 그렇게 도와주는 폴란드도 우크라이나하고는 사실상 왼수관계예요. 왼수관계. 어쩔 수 없이 도와줘요. 예, 왜냐하면 독소 불가침 조약, 히틀러, 스탈린 둘이 독소 조약을 체결해서 폴란드를 나눠 먹잖아요. 그리고 소련이 들어가서 폴란드의 장교, 지식인, 정치인 무려 22,000명을 학살합니다. 제일 유명하게 카틴숲의 학살이라는 거예요. 17,000, 8,000명 정도의 폴란드군 장교들을 포로로 잡은 다음에 그냥 여기다 총 쏴서 다 죽여버렸어요. 왜? 폴란드가 다시 커질까 봐. 그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겠죠? 누가 와서 그랬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안에 폴란드 사람들이 꽤 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7세기까지만 해도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국이 강국으로서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5만에서 10만 되는 폴란드 개 사람들을 학살해요. 아주 잔인하게. 그러니까 유태인도 학살하지만 폴란드 안에서.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안에 있던 폴란드인들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학살한다고. 그래서 폴란드인들을 기념하는 기념탑도 있어요, 폴란드 안에.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은 러시아도 악에 가깝고 우크라이나도 악에 가까운 거예요, 민족적 감정으로는. 그런데 왜 도와주느냐?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더 무서운 놈들, 러시아가 뚫고 들어오니까. 우크라이나도 싫지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슬라브 계열이기 때문에 이쪽 유럽계들하고는 달라요. 거기다가 소련이었잖아요. 거기다 우크라이나가 부정부패의 천국이었어요, 전쟁 직전에.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만 한쪽 감정은 쟤네들 왜 도와줘야 되지? 이런 감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푸틴이 계속 드론 보내고 덴마크에 보내, 폴란드에 보내, 에스토니아 침범해, 그다음에 독일에도 올 상반기에만 수백 대의 정체불명이 사실은 출현했어요. 근데 이게 민간도 많잖아요. 민간 자체 드론도. 그러나 그중에 상당 부분은 독일 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러시아일 러시아 거니까요. 거. 그러면은 푸틴이 자꾸 이러면은 내 전쟁도 아닌데 나까지 번져? 이건 나토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푸틴이 노린 게 그거죠. 싫어하면 어떻게 돼? 싫어하게. 전쟁 피로가.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전쟁은 격화되지만 그건 휴전 전에 최대한의 영토를 확보하려는 양측의 노력, 그 다음에 전쟁을 유리하게 끝내려는 이 푸틴의 모험에 가까운 거지 대규모 공세는 아니다. 유발하라의 말대로 전선을 못 뚫고 있거든요. 교착돼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조금씩 우위는 보이고 있지만 네. 이 속도로 100년 이상 가야 우크라이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고 그러려면 수천만 명이 죽는다. 근데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되질 않죠. 이게 전체적인 전황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는 미국과 나토인 건가요? 그럼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의 한 절반에서 55%까지는 우크라이나 자체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한 20% 정도는 미국, 한 25% 정도는 나토가 지금 무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 중에서 핵심적인 무기가 다 나토와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와 미국이 지원을 안 하면 바로 우크라이나 무너지죠. 근데 최근에 평화협상 결렬 후에 이제 전쟁이 장기화 국면인데 이는 종전이 아닌 한국식 모델인 장기 휴전으로 될 가능성이 그럼 높은 걸까요? 거의. 왜냐? 거의. 지금 푸틴이 요구하는 종전 조건은 뭐냐?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네. 저지. 이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나토 헌장에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이 안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 중이잖아요. 나토는 집단방인데 만일에 우크라이나 가입하면 바로 러시아랑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되죠, 사실 현실적으로. 이건 가능해요. 나머지 조건들이에요.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탈라지아와 합법적인 정부 수립. 제렌스키 정권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아니 지금 전쟁하는 나라 보고 비무장하려면 비무장하겠어요. 침략당했는데. 그 다음 조건이 뭐냐. 현재 점령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영토 이걸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노보로시아라고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영토의 2배 정도 되는 데까지가 러시아 영토라는 게 조건이에요. 종전이 되겠어요? 이걸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때문에 영토에도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러시아가 점령한 5분의 1 우크라이나 땅을 포기해야만 종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영토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민족 감정도 그렇고 제렌스키가 만일에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되면 완전히 역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은 영토 조항에서부터 합의가 안 된다. 근데 휴전은 뭐냐? 조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여기서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이 상태에서 종전을 원해요. 만약에 자기가 이긴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는 거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도 3년 전쟁했지만 2년 동안 휴전 협상을 했고 그 2년 동안 전투가 제일 격화됐고 어디서? DMZ에서. 휴전선에서. 고지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전선 놓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양측 다 지치면 종전이 아니라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비극적인 거예요. 그 수밖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저 어쨌든 그러면 정전이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이렇게 끝나면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주도할 건데 그럼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보다 러시아 재건에 더 주목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한국은? 우크라이나 뭐 재건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시끄러웠죠. 네. 무슨 뭐 건축회사도 있고 뭐 우리 집권층도 뭐 어쩌고 연계돼 있고. 나토하고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지원과 함께 살상 무기를 지원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앞서겠어요? 절대 못 앞서죠. 그렇죠. 있어도 그냥 유럽과 미국. 어쩔 수 없는 떡고물이나 조금 먹는 거지 떡은 못 먹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는 유럽과 미국에 우리는 밀린다. 밀릴 수밖에 없다. 지원 규모로 봐도 일본보다 우리가 밀리거든요. 그럼 일본이 더 앞서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경제적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기는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럽과 미국이 소화 못하는 걸 우리가 받을 거다. 우선순위 밀릴 거다. 그러면 러시아는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는 재건 수요가 생각보다 안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지금 전쟁은 전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죠. 여기는 우크라이나가 뺏기면서 치열하게 전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거의 폐허가 됐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동남부가 인구 밀집 지역인 공업지대. 그 마지막까지 아조우 여단이 사수했던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제철소거든요. 우크라이나 최대. 여긴 거의 폐허가 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이 공업지역이 폐허가 됐다면 여기 어마어마한 재건 수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 영토는 돌려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 러시아 영토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가 복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재건 수요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더 많아요.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자, 전쟁이 끝나도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토가,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까요, 안 풀까요? 안 풀죠.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했으니 안 내려주니까. 그리고 나토하고 EU와 러시아는 이제 러우 전쟁으로 완전히 신뢰관계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점령기에 들어가서 재건한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서쪽으로는 못 나가요. 서쪽과의 경제협력은 구조적으로 제약이 돼요. 우크라이나 영토 돌려주지 않는 한. 그러면 동쪽에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푸틴은 오래전부터 신동방 정책이라는 걸 강화해왔어요. 그 상하이 협력기구부터 시작해서 인도태평양 이쪽, 시베리아 극동 이쪽에서 이제 미래를 찾는 거예요. 동쪽에서. 여기 왜 푸틴이 이쪽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느냐. 일단 유럽과는 푸틴은 처음부터 뼛속 깊이 반서방이었고 이번을 계기로 유럽은 이제 못 나가요. 근데 이 동쪽에는 러시아의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시베리아 극동의 무지막지한 지하자원, 가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북극 항로. 이 북극 항로는 지금 수에즈나 희망봉을 통과하는 이거보다 30에서 40% 정도의 항속거리가 줄어들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0km 이상 줄어요. 그 배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노다지 항로죠. 노다지 항로. 자, 시베리아 극동의 지하자원, 북극 항로. 이거 대부분 어떻게 돼요? 러시아 연안이잖아요. 북극 항로가. 그다음 세 번째,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있어요. 유일한 대륙간 횡단철도예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거쳐서 전 유럽으로 연결돼요. 이 운송망은 유럽과 러시아 관계없이 운송망은 활용이 돼요. 경제적으로. 이걸 이용을 하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 스페인까지 2주가 안 걸려요. 배로 가면 서너 배 걸리죠. 왜? 배는 또 가는 것도 있지만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항에서 대기하고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푸틴은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속도와 설비들을 개선했어요. 이제 물동량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시베리아 극동, 지하자원, 북극 항로, 그 다음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국가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죠. 지금 우리는 특수선박, 쇄빙선, 세계 최초의 쇄빙 LNG선을 만든 것도 우리예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에 적합한 선박을 만드는데 가장 최적이 우리예요. 조선 양은 중국이 1위지만 질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볼 수, 1위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부산항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거의 가장 큰 규모의 중에 하나인 부산항의 물류체계가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블라디보스톡 북극 항로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TSR을 이용할 수도 있고, 북극항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극동의 지하자원 우리 필요하잖아요. 우리 필요하죠. TSR 이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한반도 종단철도만 연결하면 북한만 연결하게 되면 바로 연결이 돼요. 물론 뭐 철도 폭이 다르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그 국경에서 철도로 갈아 껴요. 바퀴를. 광폭, 그 다음에 평균궤도 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러시아가 원하는 토목 건설. 우리 토목 건설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원하는 전기, 전자, 반도체, 그 다음에 건축, 토목, 정밀기계, 자동차. 지금도 중고자동차는 지금 불티나듯이 팔려요, 러시아로. 그 다음에 경공업 제품들. 오죽하면 초코파이 도시락면이 러시아 국민 음식이었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요. 보이지 않게. 뭐냐?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우리도 선을 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우크라이나한테 선을 넘지 마. 살상무기 보내지 마. 그리고 전쟁 끝나면 관계회복 가능해. 푸틴이 직접 한 말이에요. 6월 달에, 지난해 6월 달에. 직접 말했어요. 북한 가기 전에 6월 19일 날 갔거든요. 가기 전에 한 2주일 전쯤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전쟁 끝나면 한러관계 회복 가능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왜? 전쟁 끝나면 우리와 협력관계가 필요하니까. 전쟁 끝나면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그래도 유지는 되겠죠. 군사협력이 필요하니까. 전쟁 끝나도 군사적 긴장은 유지되니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전쟁이 끝나면 이제 경제일 거 아니에요. 그때는 북한은 거의 의미가 없다. 노동력 빼고는. 2021년 코로나 기준으로 북러 교역이 5만 불이에요. 개인 간 거래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270억 불까지 갔거든요.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북한 손을 잡고 있지만
그러나 전쟁이 휴전으로 가든 종전으로 가든 끝나면 얘기는 달라진다. 북한도 관리하겠지만 그때는 무게 중심이 우리한테 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원한다라는 거는 뭐 하긴 했는데 한국도 그걸 원하는지 플러스로 한국이 그렇게 하는 거를 미국 트럼프는 괜찮아하나요? 트럼프 지가 먼저 갈 거거든요. 장사하려고. 유럽하고 푸틴은 다를 거예요. 저 트럼프는 네. 달라요. 트럼프는 아주 극단적인 실용주의자, 실리주의자이기 때문에 한국가죠. 일부 대러 제재는 유지하겠지만 지금 알래스카 8월 15일 날 그때 누가 간지 아세요? 경제 전문가들이 따라갔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크렘린궁 말에 따르면 양측 간의 경제적인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인이기 때문에 안보보다는 경제가 더 방점이에요. 러우 전쟁 끝나면 일부 제재는 상징적으로 유지하겠지만 상당 부분의 제재는 완화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하는 걸 허용을 할 거예요. 트럼프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죠. 피하 구별이 없는 사람인데 경제적인 이유라면. 그러면 미국이 그러는데 우리가 못 가요?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그런 거대한 조선 능력은 미국은 없는데요. 미국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선 0.1%도 안 돼요. 우리는 한 28, 9%, 중국이 한 50, 한 3, 4%, 일본이 한 11%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저력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미국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니까요. 조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토목 건축이 미국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걸 미국이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기는 못 가거든요. 자기는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걸 막으면 푸틴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일본은 기회가 없느냐. 일본은 북방 4개 열도를, 섬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러시아가 돌려주겠어요? 만일에 파격적으로 푸틴이 이 섬을 돌려준다. 그럼 러일 관계는 아주 날개를 달겠죠. 근데 푸틴이 러시아 민족주의에 기대고 있는데 그 땅을 돌려주겠어요? 그렇게 보면 러우 전쟁 이후는 한국에게 찬스가 된다. 이게 국익이에요. 한국의 국익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에 있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을 볼 게 아니고 우리 국익만 보면 돼요. 국익만. 그러면 답이 어디 트럼프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국익 중심 세계라고. 국익 중심의 각자 도생의 세계에 살아남으려면 러우 전쟁은 가치도 아니고 선악도 아니에요. 우리 전쟁도 아니고요. 그게 국제 질서예요.